잠들 때 함께하는 TV 솔솔솔 그림책. 제인이에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외로웠어요. 게이츠헤드에 자리 잡은 리드 부인의 저택 거실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를 둘러싸고 세 남매가 모여 앉아 불만을 터뜨렸어요. 어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진눈깨비가 내린담? 그러게 말이야. 나가 놀 수가 없잖아. 대낮인데도 어두워. 이런 날이 제일 싫어. 세 남매는 리드 부인의 자녀들로서 오빠인 존 그리고 여동생인 엘리자와 조지에 놓았어요. 혼자 창밖을 바라보던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날씨가 궂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추운 겨울날 사촌들에게 붙잡혀 밖으로 끌려나가 시달림을 받았을 텐데 말이야. 그때 사촌 오빠 존이 나를 보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제인, 왜 웃어?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게 그렇게 고소해? 나는 얼른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오빠. 그런 게 아니라. 존은 나보다 4살이 많은 14살로 미련하고 뚱뚱했어요. 지금은 학교에 가 있어야 하는 때였지만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리드 부인이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니긴 뭐가 아냐. 네 얼굴에 그렇게 쓰여있는걸? 그때 외숙모인 리드 부인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인, 버릇없이 오빠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나는 변명도 못하고 거실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갔어요. 나는 창턱에 올라가 책상 다리를 하고 붉은 커튼을 잘 여몄어요. 그렇게 하면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요. 나는 책을 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나는 독서를 좋아했어요. 책을 읽는 동안은 슬픔도 외로움도 다 잊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긋지긋한 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인, 어떻게 된 거야? 이 방에 없잖아? 아마 커튼 뒤에 숨어 있을 거야, 오빠. 엘리자의 목소리였어요. 존은 커튼을 활짝 걷어젖히며 소리쳤어요. 흥, 여기 숨어 있으면 못 찾을 줄 알고? 어림도 없지. 나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어요. 왜 그래, 존? 존이라고? 건방진 계집애 같으니 도련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존은 다짜고짜 내 뺨을 후려쳤어요. 이 집에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커튼 뒤에 숨어서 무슨 나쁜 짓을 했지? 존은 늘 나를 못살게 굴었어요. 하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주인님 도련님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일부러 모른 채 했지요. 나쁜 짓이라니. 나는 그냥 책을 읽었을 뿐이야. 뭐라고? 우리 집에서 공짜로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책까지 읽다니. 네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겠어. 어서 문 옆으로 가. 손 들고 서 있어. 존은 그래도 화가 안 풀리는지 책을 집어들더니 내게 던졌어요. 나는 날아온 책에 맞아 쓰러지다가 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지요.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나는 분노가 폭발해서 소리쳤어요. 존, 너는 살인마야. 존은 내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어요. 뭐라고? 요런 건방진 계집애 같으니라고? 나는 거칠게 소리치며 반항했어요. 놓으란 말이야. 리드 부인이 하녀 베시와 에벗을 데리고 달려왔어요. 제인, 또 말썽이구나. 얘들아, 이 애를 붉은 방에다 가둬버려라. 하녀들은 나를 데리고 붉은 방으로 가며 말했어요. 아가씨는 참 분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에벗이 나한테 쏘아붙이자 베시도 말했어요. 아가씨는 마님 덕에 살아간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나 고아원으로 보내질지 몰라요. 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녀들은 나를 붉은 방에 가둔 다음 문을 걸어 잠그고 가버렸어요. 붉은 방은 저택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방이었어요. 멋진 가구들로 꾸며진 이 방은 돌아가신 외삼촌의 방이었어요. 외삼촌은 9년 전 이 방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 이 방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늘 썰렁했지요.
외삼촌만 살아 계셨더라도 이런 구박은 받지 않을 텐데. 외삼촌은 일찍 부모를 잃은 나를 데려다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내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잘 기억나지도 않았어요. 외삼촌은 눈을 감기 전에 외숙모에게 이렇게 부탁했대요. 내가 죽더라도 제인을 친자식처럼 잘 길러주오. 부탁이요. 외숙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외삼촌이 돌아가시자 나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겨울비는 계속 내렸고 바람이 창틀을 마구 흔들어댔어요. 그때 문득 창문에서 손바닥만한 빛이 반짝거리더니 이내 내 머리를 타고 붉은 방 천장에 어른거리며 춤추듯 흔들렸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유령이야! 살려줘요! 나는 방문을 두드렸어요. 정원에서 누군가 들고 가던 등불의 빛이 새어 들어온 거였어요. 하지만 죽은 외삼촌 생각을 하던 나는 유령으로 착각하고 말았지요. 유령이 나타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치자 하녀들이 달려왔어요. 왜 그래요, 아가씨? 배씨가 묻자 나는 말을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이상한 빛이 어른거렸어. 유령인 것 같아. 제발 나를 이 방에서 내보내줘. 그러자 에벗이 코웃음을 쳤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하얀 빛이 둥둥 떠다녔단 말이야. 그때 외출복을 입고 나타난 외숙모가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제인, 너는 벌을 받아 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말썽이구나. 외숙모, 진짜 유령이. 시끄럽다. 이제는 어른을 속이기까지 하다니. 얘들아, 제인을 1시간 더 붉은 방에 가둬놓아라. 외숙모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 버렸고 나는 다시 붉은 방에 홀로 남겨졌어요. 나는 두려움에 떨다가 곧 정신을 잃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배씨와 의사 로이드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늘 나한테 친절한 배씨가 빙긋이 웃으며 물었어요. 마음씨 착한 의사 로이드 씨도 내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이드 씨는 배씨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한 뒤 갔어요. 나는 배씨에게 물었어요. 로이드 씨가 뭐래? 큰 병이라도 난 거야? 아가씨가 너무 많이 울어서 병에 걸린 모양이에요. 하지만 곧 나을 거래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얼마 뒤 머리맡에서 배씨의 슬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린 아가씨를 붉은 방에 가둬두다니 마님도 너무하시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나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고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날은 외숙모와 사촌들이 외출을 해서 조용했어요. 배씨는 파이를 가져와서 내게 권했어요. 아가씨,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좀 내요. 나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파이를 밀어냈어요. 그럼 책이라도 갖다 줄까요? 그래, 걸리버 여행기를 갖다 줘. 나는 배씨가 가져다 준 걸리버 여행기를 펼쳤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전에는 재미있었던 책 속의 그림들이 오늘따라 무시무시해 보였어요. 나는 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보았어요. 로이드 씨가 다시 찾아와 다정하게 물었어요. 아가씨, 어제는 왜 쓰러졌던 거죠? 전 유령이 나오는 붉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유령이라니요? 외삼촌 말이에요. 외삼촌이 그 방에서 돌아가신 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촛불 하나 없는 깜깜한 방에 갇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너무했군요. 그래, 지금도 무서운가요? 아니요, 무섭지는 않은데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리드 부인이 있잖아요. 외숙모는 무섭게만 대하세요. 사촌 오빠인 조는 저를 괴롭히고요. 그럼 아버지 쪽 친척은 없나요? 잘 모르겠어요.
외숙모한테서 가난한 친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로이드 씨는 제인이 불쌍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가씨, 혹시 학교에 다니고 싶지는 않나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학교라고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로이드 씨는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거 참 다행이군요. 그때 리드 부인이 돌아왔어요. 로이드 씨는 리드 부인에게 말했지요. 부인, 제인을 학교에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리드 부인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학교라 괜찮은 생각이네요. 로이드 씨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외숙모를 칭찬했어요. 아가씨, 참으로 훌륭한 외숙모님을 두었군요.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어요. 나는 외숙모의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성가신 나를 학교로 쫓아버릴 수 있어서 좋아한 것이었어요. 로이드 씨가 돌아가고 며칠이 지났어요. 베시와 에벗은 내가 잠든 줄 알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어요. 따지고 보면 제인도 참 불쌍한 아이야. 아가씨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지? 제인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사였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주인님의 여동생이었지. 두 사람의 신분 차이 때문에 모두 결혼을 반대했대. 하지만 제인의 어머니는 끝내 결혼했고 화가 난 제인의 외할아버지는 딸에게 유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대. 어머나 불쌍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제인의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만 전염병에 걸려 죽었대. 병간호를 하던 제인의 어머니마저 전염되어 남편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떴다나 봐. 나는 몸을 뒤척이는 채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밤새 흘러내렸어요. 몇 주일이 지나도록 외숙모가 나를 학교에 보낼 기미가 안 보였어요. 병든 나는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야 했어요.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날마다 축하 파티로 흥겨웠지만 나는 차디찬 방에서 죽은 듯이 혼자 지냈어요. 1월도 절반이나 지난 어느 날 나는 창문을 통해 마차 한 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마차가 집 앞에 멈추더니 신사 한 사람이 내렸어요. 그 신사는 로드 학교에서 온 브로클 허스트 씨였어요. 외숙모는 나를 불러 그 신사에게 소개했어요. 신사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키가 작군. 몇 살이지? 이름은? 10살이고 이름은 제인에어입니다. 외숙모가 끼어들었어요. 브로크러스트 씨, 편지에 쓴 대로 이 아이는 성질이 고약하고 버릇이 없는 데다가 거짓말쟁이랍니다. 제발 이 아이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외숙모는 나를 향해서도 말했어요. 네가 선생님들을 속이지 못하게 미리 말씀해 놓았다.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런데 브로크러스트 씨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인, 거짓말쟁이는 나중에 지옥불에 빠진단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주 못된 버릇이야.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외숙모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아무튼 이 아이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템플 선생님에게 맡겨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고마울 수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어도 집으로 보내지 말고 학교에서 지내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화려한 옷은 절대 못 입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드는군요. 제인에게 딱 어울리는 학교예요. 제가 돌아가서 연락하면 곧바로 제인을 학교로 보내주세요. 브로클 허스트 씨가 돌아갔지만 나는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외숙모는 그런 나를 보고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제인, 왜 그러고 서 있지? 어서 네 방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거짓말쟁이라고요?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외숙모가 제일 싫어요. 뭐라고? 못된 계집애 같으니라고.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니? 그럼요. 나는 앞으로 당신을 절대 외숙모라고 부르지 않을 테고 어른이 되어서도 이 집을 찾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남들 앞에서는 내게 잘해주는 척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선에 가득 찬 것인지 내가 전부 밝힐 거예요. 외숙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나는 승리감을 맛보며 가슴속에 쌓였던 말들을 내뱉었어요. 당신은 나를 붉은 방에 가두었어요. 그 방에서 겪은 끔찍한 기억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망할 계집애. 정말 얼른 로드 학교에 집어넣어야겠군. 외숙모는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날 밤 나는 외숙모에게 대든 것을 후회했어요. 잘못했다고 빌까? 아니야. 그럼 외숙모는 나를 더욱 얕잡아 보겠지?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집을 나와 들판을 거닐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몸을 떨었어요. 그때 배시가 다가왔어요. 아가씨, 곧 로드 학교로 떠난다면서요? 어서 집으로 들어가요. 제가 짐 싸는 것도 도와드리고 맛있는 과자도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배시를 끌어안았어요. 배시! 아유, 가요, 아가씨.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배시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1월 19일 새벽, 나는 마침내 로드 학교로 떠나게 되었어요. 시계가 5시 종을 치자마자 나는 서둘러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배시가 데운 우유와 빵을 갖다 주었어요. 아가씨, 이거라도 먹고 떠나세요. 하지만 나는 가슴이 설레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 배시는 과자가 든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것을 가져가세요. 마님께 인사하셔야지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괜찮아, 배시. 외숙모가 아무도 깨우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고 했어. 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마당으로 빠져나왔어요. 배시는 마차역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어요. 그곳에서 낯선 아주머니와 함께 마차를 타고 80km나 갔어요. 아침부터 잔뜩 찌푸린 하늘은 오후가 되자 비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로드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마차에서 내리니 하녀 한 명이 등불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젊은 선생님과 키가 크고 자상해 보이는 선생님이 나를 맞았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를 혼자 보내다니. 제인혜영,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 키가 큰 선생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젊은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밀러 선생님, 우선 이 아이에게 뭘 좀 먹이고 재우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제인과 함께 자도록 해요. 네, 템플 선생님. 밀러 선생님은 나를 데리고 긴 복도를 지나 커다란 방으로 갔어요. 그 방에는 10살부터 2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7, 80명이 책상을 앞에 두고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갈색 교복에 삼배 앞치마를 두른 소녀들은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제인, 저 의자에 앉아요. 밀러 선생님은 문가에 있는 의자를 가리킨 뒤 학생들을 보았어요. 자, 오늘 수업은 끝. 반장은 식사 준비를 하세요. 잠시 후 얇게 썬 빵과 물 한 컵이 학생들 앞에 놓였어요. 나는 긴장과 피로감 때문에 빵은 한 조각도 못 먹고 물만 들이켰어요. 식사 시간이 끝나자 밀러 선생님은 나를 2층 침실로 데리고 갔어요. 침실도 교실처럼 좁고 길었어요. 한 침대에 2사람씩 자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는 밀러 선생님의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 떨어졌어요.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다음날 새벽 나는 요란한 종소리에 눈을 떴어요. 난방이 잘 안 되는 침실에서 밤새 몸을 떨었던 학생들은 옷을 갈아입고 세면대를 향해 앞다투어 달려갔어요. 난 학생들 틈에 끼어 겨우 세수를 할 수 있었어요. 하루 일과는 성경 읽기로 시작되었어요. 춥고 어두운 교실에서 발에 쥐가 나는 것을 참아가며 성경 구절을 몇 차례 읽고 나니 창밖이 환하게 밝아왔어요. 학생들은 줄을 지어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식사로 수프가 나왔는데 학생들은 손으로 코를 틀어막았어요.
수프가 또 눌어붙었나 봐. 내가 보기엔 썩은 감자로 만든 것 같아. 역겨워 죽겠어. 정말 지긋지긋해. 키가 작고 까다롭게 생긴 선생님이 학생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입 닥치고 조용히 먹지 못해? 나는 무척이나 배가 고팠어요. 어제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요. 수프를 한 숟갈 떠먹자 학생들이 엄살 부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수프는 개도 안 먹을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이 끝나자 학생들은 먹지도 않은 식사에 대해 감사 기도를 올리고 들어올 때처럼 줄을 지어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맨 끝에 서 있던 내 등 뒤에서 템플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나는 교실에 들어와 처음으로 수업 시간표를 볼 수 있었어요. 하루 수업은 지리, 역사, 수학, 작문, 음악 시간으로 길게 이어졌어요. 시계가 12시를 알리자 템플 선생님이 교단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학생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실망이 컸지요? 미안해요. 점심에는 특별히 치즈가 들어간 빵이 나오니 많이 먹어요. 어젯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내게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며 머리를 쓰다듬어준 바로 그 선생님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는 혼자 학교를 거닐었어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 지내는데 워낙 익숙했으니까요. 학교 운동장은 어제 내린 비로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나는 현관 쪽으로 걸어오다가 대리석 기념비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로드 자선학교 네이어미 브로클허스트가 설립하다. 자선학교가 뭘까? 나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소녀를 보았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책 재미있니? 창백한 얼굴의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요. 보고 싶으면 빌려줄게. 나는 소녀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그런데 자선학교가 무슨 뜻이야? 기념비에 그렇게 쓰여 있던데? 자선학교는 돈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해.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적어도 부모님 중 한 분은 돌아가셨고 모두 집이 가난해. 그래서 거의 공짜로 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 나도 부모님이 안 계셔. 네이어미 브로클허스트는 누구야? 이 학교를 처음 세운 사람이야. 지금은 그의 아들이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점심시간에 맛있는 빵을 주겠다고 한 분이 템플 선생님이지? 템플 선생님은 아는 것도 많고 따뜻한 분이야. 그럼 아침 먹을 때 학생들을 노려보며 나무라던 키 작고 까다롭게 생긴 선생님 이름은 뭐야? 아, 스케쳐드 선생님 말이구나. 그 선생님은 화를 잘 내. 그때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어요. 나와 소녀는 황급히 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다음 날은 물이 얼어붙어 세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웠어요. 나는 스미스 선생님에게 자수를 배우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스케쳐드 선생님에게 역사를 배우고 있었지요. 이 학교는 한 교실에서 여러 과목을 동시에 가르쳤어요. 나는 스케쳐드 선생님이 한 학생을 야단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헬렌, 공부만 잘하면 뭘 하니? 손톱이 이렇게 지저분한 걸. 얼른 가서 회초리를 가져와. 헬렌은 어제 점심때 만난 소녀였어요. 헬렌은 잠자코 교실 밖으로 나가더니 회초리를 들고 와서 스스로 치맛자락을 걷어 올렸어요. 스케쳐드 선생님은 회초리로 헬렌의 종아리를 힘껏 내리쳤어요. 스케쳐드 선생님은 12대를 때리고 나서 소리쳤어요. 넌 이렇게 맞아야 정신을 차려. 자, 회초리를 갖다 놓아라. 입을 꾹 다물고 회초리를 맞던 헬렌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헬렌이 교실로 들어오기 직전에 얼른 손수건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헬렌은 아픈 것을 꾹 참았구나. 그날 밤 쉬는 시간에 헬렌을 찾아갔어요.
헬렌은 읽던 책을 덮고 나를 반겨주었어요. 너희 집은 어디니? 내가 묻자 헬렌이 대답했어요. 스코틀랜드 지방이야. 스케쳐도 선생님 너무하지 않았니? 내가 너라면 회초리를 꺾어버렸을 거야. 그럼 여기서 쫓겨나. 네가 쫓겨나면 친척들이 고통을 겪을 테니 괴로워도 참아야 해. 나는 헬렌에게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어요. 넌 착하고 훌륭한 아이야. 아니야. 스케쳐드 선생님 말씀처럼 나는 꼼꼼하지 못한 게 탈이야. 아무튼 스케쳐드 선생님은 너무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잖아. 뭐?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나는 외숙모나 존도 사랑해야 되겠네? 나는 헬렌에게 게이츠헤드 저택에서 겪은 일을 말해주었어요. 내 이야기를 듣고 헬렌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친절한 것 같진 않구나. 하지만 제인,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네가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헬렌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학교에 적응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심한 추위로 학생들의 손과 발은 동상이 걸렸고 형편없는 식사 때문에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일요일이면 모진 바람 속에서 3km나 걸어 교회에 다녀오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추위 속에서 예배를 2번 보고 음식을 조금 받았어요. 어느 날 오후 브로클허스트 씨가 가족과 함께 학교에 나타났어요. 그는 학생들을 감싸주는 템플 선생님을 비난했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해서 문제예요. 육체가 굶주려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더욱 절약을 가르치고 머리도 더 짧게 자르라고 하세요. 하지만 그의 아내와 2딸은 요란하게 치장하고 있었지요. 브로클허스트 씨가 말하는 동안 학생들은 공부에 열중하는 채 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는데 하필 그때 석판을 떨어뜨려 깨고 말았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어요. 브로클허스트 씨도 험상궂은 표정으로 내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누구지? 석판을 깨뜨린 학생은 앞으로 나오너라. 나는 겁먹은 표정으로 교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브로클허스트 씨는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얼마 전에 온 아이지요? 이 아이 마음속에는 악마가 살고 있어요. 자신을 키워준 부인의 은혜도 모르는 거짓말쟁이랍니다. 말썽꾸러기인 이 아이를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의자 위에 세워두세요. 나는 교실 한쪽 구석에 놓인 둥근 의자 위에 올라서 있어야 했어요. 헬렌의 다정한 눈길이 없었다면 나는 울음을 터뜨렸을 거예요. 헬렌의 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인, 부끄럽더라도 참아야 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란다. 마침내 오후 5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고 그날 수업이 모두 끝났어요. 모두 차를 마시러 식당으로 갔지만 나는 어두운 교실 구석에 혼자 남아 울었어요. 헬렌이 커피와 빵을 가져다 주며 나를 위로했어요. 제인, 브로클허스트 씨는 워낙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자, 용기를 내. 그때 템플 선생님이 오더니 우리를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얘들아, 내 방으로 가서 차나 한 잔 마시자. 나와 헬렌은 템플 선생님 방으로 갔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의자에 앉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제인, 낮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 그런데 브로클허스트 씨가 말한 부인이 누구지? 너를 키워주고 먹여주었다던데. 제 외숙모예요. 외삼촌이 돌아가신 뒤 저를 돌봐주었지만 늘 구박만 했어요. 저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게이츠헤드 저택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내게 친절했던 로이드 씨에 관한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 템플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로이드 씨라면 나도 아는 사람이란다. 이렇게 하자. 내가 로이드 씨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어떤 아이인지 물을게. 답장 내용이 네 말과 같으면 거짓말쟁이라는 누명은 벗어져. 어때?
좋아요, 선생님. 템플 선생님은 헬렌에게도 관심을 기울였어요. 헬렌, 요즘 보니까 기침을 많이 하던데 몸은 좀 어떠니?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선생님. 두 사람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헬렌은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았어요. 템플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우리는 침실로 돌아왔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서 로이드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편지 내용은 내가 말한 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템플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전교생 앞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어요. 제인 에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학생 여러분은 지난번에 들었던 말을 모두 잊도록 해요. 템플 선생님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친구들도 기뻐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로드 학교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꽃향기가 가득한 봄날 놀라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발진티푸스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번지고 있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발진티푸스는 금세 퍼져 80명의 학생 중 50명이 그 병에 걸렸어요. 학생들은 평소에 잘 먹지 못해 더욱 쉽게 병에 걸렸어요. 목숨을 잃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이 늘자 수업은 중단되었어요. 원래 병을 앓고 있던 헬렌은 전염병이 나돈 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이 소곤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헬렌은 어디 있는 거니? 글쎄, 선생님들만 아는 방에 있겠지. 헬렌은 발진티푸스가 아니라 폐병을 앓고 있대. 아주 심한가 봐. 나는 헬렌이 발진티푸스에 안 걸려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로드 학교의 보문은 그렇게 깊어갔어요. 템플 선생님은 학생들을 간호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전염병이 유행한 뒤 브로크러스트 씨는 한 번도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6월의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나는 현관 앞에 서 있는 의사 선생님의 마차를 발견했어요. 누군가 몹시 아픈 모양이야. 누굴까? 그때 간호사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나는 간호사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저 누가 아픈 거예요? 헬렌이라는 학생 며칠밖에 못 살 것 같아.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지금 그 학생은 어디 있나요? 템플 선생님 방에 있어. 그날 밤 나는 친구들이 잠든 틈을 타서 슬그머니 템플 선생님 방으로 갔어요. 선생님은 안 계시고 낮에 본 간호사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헬렌! 내가 속삭이자 헬렌은 조용히 눈을 떴어요. 제인, 어떻게 왔니? 너를 만나지 않고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아서 왔어. 잘 왔어. 그렇지 않아도 떠나기 전에 너를 만나고 싶었어. 나는 가슴이 메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인, 맨발이구나. 얼른 이불 속으로 들어와.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헬렌은 나를 끌어안으며 미소 지었어요. 행복해, 제인.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있어줘. 나를 두고 가지 마. 그래, 언제까지나 네 곁을 지킬게. 우리 두 사람은 서로 꼭 아는 채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품에 안긴 헬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로드 학교에서 6년은 학생으로 2년은 교사로 지냈어요. 그 사이 학교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염병이 휩쓸고 간 뒤 로드 학교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유난히 많은 학생들이 로드 학교에서 죽어나가자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조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그동안 학생들에게 이토록 형편없는 대우를 해왔다니. 조사 결과 브로클허스트 씨가 학생들을 위해 쓰라는 후원금을 제멋대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쓴 사실이 밝혀져 쫓겨났어요. 그 뒤 로드 학교는 이전과는 달리 아주 훌륭한 학교가 되었지요. 템플 선생님은 시골 목사님과 결혼하고 학교를 떠나셨어요. 나는 어머니이자 선생님이자 친구 같았던 템플 선생님이 탄 마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나도 더 넓은 세계로 떠나자. 나는 곧 가정교사 일자리를 구한다는 광고를 신문에 냈어요. 일주일 뒤 페어팩스라는 부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10살이 안 된 여자아이의 가정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봉급은 1년에 30파운드입니다. 밀코트 근교 손필드에서 페어팩스 부인. 나는 루드 학교를 그만두기로 하고 짐을 쌌어요. 그런데 밀코트로 떠나기 하루 전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가씨, 저를 잊지는 않았겠지요? 반갑게 소리친 사람은 게이츠헤드 저택의 하녀 베시였어요. 7년 전에 에어라는 성을 가진 신사가 아가씨를 만나러 게이츠헤드 저택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나를 만나러 왔다고? 네, 그분은 아가씨가 로드 학교에 가서 집에 없다고 하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외국 여행을 떠나는 길이라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 아가씨 아버님의 형제쯤 되는 것 같았어요. 베시와 나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날 아침에 헤어졌어요. 베시는 다시 게이츠헤드로 돌아갔고 나는 손필드 저택으로 갔어요. 페어팩스 부인은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내가 가르칠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라 집주인인 로체스터 씨의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이었지요. 선생님께서 가르칠 아이는 아델이라는 소녀예요. 지난 가을 로체스터 씨가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데려온 고아라서 아직 영어가 서툴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 주세요. 페어팩스 부인은 아델과 그 아이의 유무를 내게 소개해 주었어요. 두 사람은 모두 프랑스 사람이어서 영어를 할 줄 몰랐어요. 내가 프랑스 말로 인사를 건네자 아델은 매우 기뻐했어요. 선생님은 프랑스 말을 하실 줄 아네요? 반가워요. 아델은 7, 8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소녀였어요. 그리고 유모도 사람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나는 곧 아델과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아델은 규칙적으로 공부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데다 공부도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나는 천천히 아델의 나쁜 습관을 고쳐주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날의 수업을 마쳤어요. 수업이 끝나자 페어팩스 부인이 손필드 저택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저택은 3층 건물로 아주 훌륭했지요. 가구도 우아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나요? 내가 감탄하자 페어팩스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로체스터 씨는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나기 때문에 늘 그가 있을 때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놓아야 해요. 그럼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3층은 아래층과는 달리 어둡고 침침해서 유령이 나올 것 같았어요. 어두운 복도를 걸어갈 때 실제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낄낄낄.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페어팩스 부인이 말했어요. 놀라실 것 없어요. 그레이스 프리라는 한여랍니다. 일은 잘하는데 가끔 저런 웃음소리를 내지요. 하지만 나는 그때 들은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한동안 잊지 못했어요. 손필드 저택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러웠어요. 페어팩스 부인은 자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고 아들은 짓궂지만 마음씨 착한 아이였지요. 하인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